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회로이론을 배울 차례가 되어셨고요. 이 회로이론을 공부하시려고 하시면 회로이론 교재에 그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기초 이론에 관련된 내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교재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책에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로이론을 공부하시려면 어떤 기초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위 환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1번에 단위 환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미 전자기하학이라든가 아니면 회로이론 그리고 기타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 단위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저희가 전기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테라, 기가, 메가, 킬로,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센치다라고 하는 이 9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해서 테라 같은 경우는 10의 12승을, 기가는 10의 9승을, 메가는 10의 6승을, 킬로는 10의 3승을,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차차 기억하셔서 배우시면 되는데 일단 이것들을 암기하지 못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간혹 전자기하학을 먼저 공부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쌤 마이크로 아니고 이거 뮤라면서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자기하학에서 투자율을 표현할 때 뮤라는 기호하고 똑같은 게 마이크로 기호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오메 법칙이 2번으로 나와 있죠. 옴의 법칙. 이게 교재 순서에서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교재 차례 지나가면 바로 요게 나와요.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이라고 하면 교재에 보니까 뭐 저항, 전압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I라고 하는 기호를 전류라고 하고 I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떠한 법칙인데 전압, 전류, 저항에 관련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류가 뭐고 전압이 뭐고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할 거고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V라고 쓰고 단위는 볼트라고 할 겁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옴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단위라고 부를 거고 다 가로 앞에 있는 요 I, V, R이라는 걸 기호라고 할 거예요. 심벌이라고 해서 도면에서 그려지는 모양은 전류 같은 경우는 화살표로 많이 그리고요. 전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짝은 길고 한쪽은 짧게 또는 교류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면 물결 표시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도선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 저항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들은 심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호, 단위, 심벌을 우리는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물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교류일 때와 직류일 때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류일 때는 즉 건전지에서 나오는 시간이 진행하더라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 직류일 때에는 대문자를 쓸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교류일 때에는 시간이 진행하면 크기가 막 정연파 형태로 바뀐다. 규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불규칙하게 바뀔 수도 있다. 어쨌든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걸 교류라고 하는데 그때는 소문자를 쓸 거라는 거 아시면 돼요. 저항은 뭐 굳이 소문자로 굳이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신다고 하면 이 전류, 전압, 저항에 관련된 법칙이 옴의 법칙인 거고 옴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전류라는 것은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라고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압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류의 크기도 커질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반대로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면
전류의 크기는 작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게 ohm의 법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전류는 전압과 비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해서 R분의 1에 비례하네요 라고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비례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기호가 별도로 없어서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산수가 좀 들어가면 되는데 I가 R분의 V예요 라고 하는 타이틀식을 하나 기억하신다면 전압 V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방정식 혹은 비례식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상수 2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분수로 표현했을 때 1분의 2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나 1분의 2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4분의 8과 같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대각선으로 곱한 값들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를 하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한 8이 대각선으로 곱한 2하고 4를 곱한 값과 같다. 이런 식이 성립하잖아요. 요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i라는 것은 1분의 i와 동일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곱한 v는 대각선으로 곱한 ir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를 볼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R이라고 하는 저항을 구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R이라는 저항은 요 식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정식, 즉 이항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는 4라고 하면 너무 애매하니까 8이라고 합시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2하고 4가 곱해지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로 돼 있는 4가 등식을 기준으로 2항 넘어가게 되면 나누기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4분의 8, 8에다가 4를 나눈 값이 남아있는 2와 같다라는 형태. 이런 걸 2항이라고 해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 즉 곱하기가 넘어갔어요. 곱하기가 넘어갈 건데 R이라는 걸 구해야 할 거니까 I가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I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분의 V다 라고 해서 단위는 ohm이다 라는 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ohm의 공식은 간단해요. I는 R분의 V라는 거 하나를 기억하셔서 그걸로 모양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정리해보자면 I는 R분의 V입니다. 이때 V는 IR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R이라는 저항은 I분의 V가 되네요 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ohm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 관계를 비례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화살표 관계를 반비례 관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단위환산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항 R이 10ohm이고 전압 V가 100V일 경우에 전류 I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전에 저희가 배웠던 거 ohm의 법칙상 I는 R분의 V와 같았잖아요. 그럼 R분의 V라고 써주고 R이라는 자리에다가 10을 V라는 자리에다가는 100을 계산했더니 10암페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ohm의 법칙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예제 두 번째로 R이 10kΩ이 나와 있고 V가 100메가볼트가 나와 있을 때 전류 I가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I라고 하는 건 I는 R분의 V잖아요 라고 써주시고 R 자리에다가 1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요 단위환산에서 봤던 키로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키로는 아까 봤지만 그 9개의 표에서 10의 3승이었거든요. 이렇게 써주란 얘기고 V 자리에다가 100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메가라고 하는 걸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6승이다 라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수식의 연산을 하는 방법인데 쉽게는 뭐 계산기를 누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 손으로 하는 거죠. 자, 손으로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10이라는 거는 10의 1승과 같거든요. 그럼 여기가 미수는 10, 지수는 1, 미수는 10, 지수는 3. 미수가 같고 지수가 다를 때, 즉 A의 N승 곱하기 A의 M승 형태면 A의 N 플러스 M승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10의 1 더하기 3, 즉 10의 4승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10의 4승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요 100이라는 것도 지수법칙으로 이용하면 10의 2승이 될 거 아닙니까? 10을 2번 곱한 게 100이 되니까. 그럼 미수가 같은 경우라서 10의 8승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10의 4승분의 10의 8승이라는 거는 분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10의 8승 나누기 10의 4승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분수 기호가 나누기 기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A의 N승분의 A의 M승이다 라고 하면 A의 M-N승이라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8에서 4를 뺀, 즉 10의 4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암페아다 라고 붙여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오매 법칙에다가 단위 환산이라는 것만 첨가를 시켜도 문제가 조금 멋있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더 첨가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전류가 암페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킬로 암페아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0의 4승 킬로 암페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10의 4승 암페아를 킬로 암페아로 환산시키는 작업이 또 한 번 필요해요. 자,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그쵸? 그런데 단위를 환산하실 때에는 반대되는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킬로에 반대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승 더하기 빼기 3승이니까 1승이 돼서 10의 1승은 10, 그냥 킬로암페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쌤아, 우리가 킬로를 10의 3승이라고 배웠는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3승을 쓰는 거야? 자, 쉽게 생각하실 때 공식 안에다가 단위를 집어 넣어 주실 때에는 9개 모양을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공식에서 끝난 결과를 단위를 바꿔 주실 때, 환산하실 때에는 반대되는 걸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000m라고 하는 거리는 1km라는 거리와 같습니다. 그쵸? 그렇다는 것은 요 1000m라는 거리에 킬로를 바꾸기 위해서 3승을 곱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승을 곱한 거죠. 그러면 10의 3승에 10의 3승이니까 이러면 요거 이렇게 되죠.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의 0승이에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km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매 법칙을 안다라는 건 분수식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기초수학이라는 게 있고 전기자기학 앞부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기초수학 부분에도 분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은 굳이 그런 거 안 보셔도 되고 이거를 한번 봤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시면은 자기학 앞부분에 있는 기초수학을 좀 봐주시면 돼요. 회로는 기초수학을 별도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때 조금 해결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자기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수학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오매 법칙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공고, 저희 때는 공고, 공업고등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공업고등학교에서 보는 전기 이론이라는 책에는 이런 그림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I라고 하는 기호를 하나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I라고 쓰고요. R이라고 쓰고 V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I는 R분의 V다 라는 얘기고요. R은 I분의 V다 라는 얘기고요. V는 IR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런 마우스 형태의 그림을 그려두기도 하는데 이거 외우는 거나 요거 알고 있는 거나 동일한 거니까 선생님들 편하신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매 법칙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오매 법칙이라는 것 다음에 이제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컨덕턴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항이라고 하는 건 기호가 R이었고 단위가 옴이라고 했는데 저항의 심벌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항의 역수라는 게 있어요. 저항의 역수. 그거를 저희는 컨덕턴스라고 부를 거예요.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기호는 G를 쓸 거며 저항의 역수니까 저항이 1분의 R이라는 거 아닙니까? 역수는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수를 말해요. 그래서 R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단위를 한번 생각하자면 1/옴이라는 게 되죠. 퍼라는 거는 나누기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 그래서 1 나누기 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옴분의 1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1/옴이나 옴분의 1이나 같은 거고요. 지수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A의 n승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수를 미수,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의 마이너스 m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A의 m승분의 1과 같다라는 성질이 또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성질 중에 하나가 A의 0승은 1이에요 라는 성질이 있었잖아요. 모든 수의 0승은 1이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승을 플러스 승으로 바꿀 수 있는데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의 마이너스 m승이라는 것은 1분의 A의 마이너스 m승과 같은 거잖아요. 분수식으로 표현하면 항상 밑에 1이 있는 거니까 이때 위아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부호가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냐? 이렇게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에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라는 분수식이 있다라면 요것은 1분의 10의 2승과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1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10의 2승이라고 써도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다라면 옴분의 1이라는 건 옴의 마이너스 1승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옴분의 1이라는 걸 바꾸면 1분의 옴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뀔 거니까. 플러스 승이 위로 바뀌면 마이너스 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생략하고 옴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고요. 이런 부분을 옴 인버스다라고 일반적으로 읽어줄 거예요. 옴 인버스. 뭐 아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아크는 그 탄젠트나 이런 각도에 붙을 때 많이 쓰고요. 마이너스 1승을 인버스라고 합니다. 해서 컨덕턴스의 단위는 1/옴이나 옴 인버스를 쓰고요. 옴을 뒤집은 형태의 이런 형어, 이런 모양, 모오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 S라는 문자를 써서 지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서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 컨덕턴스 개념이 있구나. 물론 이 컨덕턴스라는 것도 심벌은 저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벌만 보고 이것이 저항인지 컨덕턴스인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뒤에 단위를 보셔서 이것이 컨덕턴스인지 저항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컨덕턴스를 알았다라고 하면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I가 R분의 V였잖아요. 그러면 요 식은 R분의 1 곱하기 V라는 얘기인데 R분의 1이 곧 G하고 어떤 겁니까? 같죠? 그래서 G 곱하기 V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V는 IR인데 요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냐라고 하면 I라는 거는 그대로 쓰고 R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 식에서 R이라고 하는 게 결국 G분의 1이랑 같은 거죠. 서로 역수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R 대신에 G분의 1을 붙여서 G분의 I라고 써도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R은 I분의 V였던 것처럼 G라고 하는 걸로 얘를 표현하자면 역수가 돼야 되니까 V분의 I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걸 옴의 법칙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짧게나마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류, 전압, 저항, 컨덕턴스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공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갖고 뒤로 가야 뭔가를 배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옆에 넘어가시면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3번이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잠깐 건드려 드릴 건데요. 용어의 정의 3번에 보면 전류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오음의 법칙에서 기본적인 얘기는 했는데 3번 용어의 정의. 그 중에 전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알고 있어요. 기호는 I고요. 단위는 암페아를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전하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류라고 하는 건 직류 전류도 있고 교류 전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직류와 교류를 먼저 구분해 보죠. 자,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대문자 I, 대문자 V, I가 될 수도 있고 V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소문자 I, 소문자 V. 어떤 게 돼도 상관없어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는 DC는 크기가 일정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전류의 크기가 떨어지거나 전압의 크기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긴 하지만 이상적인 걸 논했을 때에는 크기가 일정하게 간다라는 거고 AC, 액티브 커런트라고 하는 교류를 얘기할 때는 이 크기가 이렇게 정연파 형태 또는 조금 더 찌그러진 형태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뭐 집에 가정용 전압이 몇 볼트예요? 220볼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교류라는 거죠. 건전지 전압이 1.5볼트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직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와 교류로 구분이 되는데 크기가 일정하면 직류로 크기가 변화하면 교류로 얘기하는 거고 직류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교류는 소문자로 표현을 하는구나 정도를 일단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어찌 되느냐라고 하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전기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기량. 전기량. 같은 의미로 전하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전하라고도 써서 기호는 Q, Q의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요거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이동을 할 때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전류라고 하는 I가 단위 시간,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Q의 단위는 쿨롱, 나누기니까 퍼스기로 했고 시간은 세크, 쿨롱 퍼 세크라는 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린 이미 암페아라고 약속해서 쓸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암페아라는 단위랑 같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쿨롱 퍼 세크다라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직류라는 게 대문자 쓴다고 했으니까 교류라고 하는 소문자 I를 쓰게 되면 변화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변화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쓰면 델타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델타 T분의 델타 Q다. 똑같이 T분의 Q인데 T가 변해요. 시간이 변할 때 Q가 변해요. 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한다, 평균 변화율, 미분값이라고 해서 디퍼런셜을 쓰고 DT분의 DQ라고 써도 똑같고요. D나 델타나 똑같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위는 동일하게 쿨롱 퍼 세크 암페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전하량을 전류라고 하는 거지. I 했더니 I 알아요. R분의 V. 이거는 I를 아는 게 아니고 오음의 법칙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개념을 좀 기억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선이나 도체에 어떤 전기적인 힘이 이동을 하는 게 전류라고 한다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양을 전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좀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책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전자기학에서는 제가 6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질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예전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가야 합니다. 물질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어떤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까지 내려가요. 그런 거를 보통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핵에는
보시다시피 양성자와 극성이 없는 중성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를 양성자, 극성이 없는 걸 중성자라 하는데 이 주변에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라는 것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 때문에 전기적인 어떤 성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찰을 통해서 대전이 되는 것, 전기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 전부 이런 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다라고 부르죠. 화학에서는 뭐 가장 바깥쪽 궤도를 돈다고 해서 최외곽전자다. 근데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전기적인 무언가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 하나의 전기량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일렉트론의 약자를 딴 알파벳 E를 쓰고요. 걔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다니는 쿨롱이다라는 걸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전자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도 암기가 필요한데 질량을 보통 M이라고 하고요. M2는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전자의 무게예요. 엄청 작은 무게죠. 양성자의 무게를 MP라고 하면 1.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해서 양성자보다 이게 양성자예요. 이게 전자고요.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가벼우니까 가벼운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양성자하고 전자는 1840배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덤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1840이라는 걸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840이라는 숫자를 해주시면 두 녀석의 크기 차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과거형 문제에서는 많이 나왔던 내용이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물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선생님들이 회로이론을 공부하시려면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공학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가 카시오 FX ES 플러스 버전 이상만 된다라고 하면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번호 7번을 누르면 땡땡 번호를 누를 수 있는 화면이 바뀌어요. 여기다가 계산기 뚜껑에서 뭐 23번에 알파벳 2가 써 있다라면 23번 누르면 저 모양이 나올 거고 01번, 02번, 03번 중에 ME, MP, M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N은 중성자의 무게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그 맞는 번호를 눌러주면 그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못 외우시겠는 분들은 그렇게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귀찮더라도 몇 번 누르다 보면요. 그게 외워져요. 그러면 계산기 누르는 순서가 요거 외우는 것보다 편하다라고 했을 때 계산기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중요한 건 전류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에 도선이나 도체를 이동하는 전기량을 전류라 하고 암페어라는 단위랑 같은 게 쿨롱 퍼 세크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가시면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압. 두 번째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저희는 V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가 볼트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교류일 때와 직류일 때로 나눠지는데 대문자를 쓰면 DC, 그죠? 그럼 얘는 이동하던 전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만 하면 전류인데 요놈의 전하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1, 워크에 다니는 줄, 나누기니까 퍼, Q에 다니는 쿨롱, 이걸 볼트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교류전압이다라고 한다면 DQ분의 DW가 된다라고 해서 동일하게 줄 퍼 쿨롱을 볼트와 같다라고 정의하는 게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전하가 이동하는 건 전류, 이동하던 전하가 일을 하면 전압, 일의 단위는 줄이라는 걸 쓸 거예요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류와 전압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식이 된다는 거죠. 이걸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뭐 저항이라고 하는 건 나왔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계적인 요소, 전기적인 요소를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컨덕턴스라는 건 저항하고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전류의 흐름을 도와주는 기계적인 요소, 전기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책, 회로이론이라는 책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 이런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책에는 지금 거기가 수록이 안 돼 있는데, 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전류를 직류에서 표현하면 T분의 Q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Q라는 전하량, 전기량은 I 곱하기 T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단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I의 단위가 암페아, T의 단위가 세크예요. 그쵸? 근데 Q의 기본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전기량을 구하는 식인데, 만약 이것이 직류가 아니라 교류에서 물어본다면 일이 달라지는 거죠. 교류 전류 소문자 I는 dT분의 dQ다라고 하는 식을 써야 되는데, 그때 Q 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dQ는 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I 곱하기 dT가 되더라.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D라고 하는 건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미분, 디퍼런셜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미분의 역,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싫어하는 거 있죠. 미분의 반대가 적분, 적분의 반대가 미분, 이거. 그래서 미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는 적분 기호를 등식을 기준으로 좌변에 하면 등식을 기준으로 우변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과 디퍼런셜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Q라고 하는 전기량만 남는데, 이 전기량은 그럼 인테그랄 전류 I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세요라는 식이 될 거고, 전기량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암페아, 세크 내지는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죠. 결국 만약에 교류에서 전기량을 물어본다면 원하지 않지만 이런 적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적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뒤에도 그런 문항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전기량이라고 하는 Q값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10, 7.75, 54, 61이었나? 이 정도일 거예요. 이게 답일 거예요. 이게 답인데 요것들의 답이 쿨롱인 게 있고 암페아 아워인 게 있고 그래요. 어쨌든 숫자는 이래요. 17.75, 54, 61 이거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관연도를 다 뒤집어 깠을 때 얘네들이 요걸로 푸는 문제의 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정말 독한 출제자를 만나셔서 문제를 바꿨다라고 하고 똑같은 보기를 수록해줬다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을 제가 뒤에 가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실제로 적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계산기를 눌러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다가 적분을 해드리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 회로가 이게 많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건드릴 거예요. 오늘은 안 건드리는데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그냥 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뒤에 가서 제가 얘기할 거니까 앞에 있었던 것 같아.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 기억하세요. 계산기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적분 기호를 누를 수 있다. 단 계산기 버튼에 이렇게 생긴 인테그랄이라는 게 있는 계산기라면 뭐든 가능하다. 그런 계산기를 저희는 추천해 드리는 거고 제일 싼 거잖아요. 뭐 당근에서 사면 중고로 5,000원. 카시오 FX570 ES 버전. 실제로 사면 요즘 한 2만 원 하나요? 택배비 해서? 그런 거 하나쯤은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지금 저는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는 기초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갖고 무언가가 쌓여져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인 전기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 수학을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학이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문항에서 혹은 내용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씩만 해드려 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